우선은 그 각자가 그 패널 분들이 전부 다 6분인데요. 예, 패널 분들이 6분인데 6분들이 5분 내외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제가 이제 들어가는 말로 이게 국방부에 제가 있을 때 그 합참의장님하고 각군 그 합참의장님, 그다음에 본부장님들, 그러니까 장군들을 한 100여 분 정도 모시고 100개 별 100개 이 정도 모시고 했던 거를 요약해서 정말 요약해서 그리고 이 작전사에서도 작전사령관님이 포스터죠.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강의했던 걸 잠깐 모아서 했던 정말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가를 좀 정리한 건데요. 간단하게 한 제가 5분 내에 발표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자료 중에서 우리가 왜 그러면 미래 국방 혁신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잘 아시지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예전하고 달리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고 정부는 DNA 가제로 해서 많은 거를 새로운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의 위협은 뭐 일촉즉발의 위협이라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국방 개혁도 계속 해 나가면서 불확실성은 계속 곱하기가 된 게 아니라 자승의 자승이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지만 여기 하나의 표 하나 보면 여러분들 저기 전쟁 1.0이라는 게 돌도끼를 싸울 때예요. 돌도끼를 막 준비했는데 어느 날 칼이 딱 등장해 버렸어요. 돌도끼가 아무리 많아도 칼 딱 등장하니까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칼을 막 준비하고 활을 준비했어요. 근데 총이 딱 등장해 버렸어요. 전쟁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총을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다들 이렇게 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뭐가 등장했냐면 잘 아시지만 탱크가 등장해서 끝나버렸어요, 진짜 그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탱크하고 뭐 총을 준비했는데 전쟁이 2차 세계대전 전쟁이 뭘로 끝나냐면 핵 하나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지금이 어느 시대냐? 지금이 어느 시대냐? 지금은 로봇이 전쟁을 하고 있고요. 내가 준비했던 핵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준비했던 미사일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 미사일을 쏘는데 미사일이 발사가 안 됩니다. 사이버 공격을 당한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 그림이 무슨 의미냐면 아무리 기존 걸 많이 준비해더라도 새로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무 미래가 없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은 전쟁 4.0의 시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내게 아닌 세상이 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국방에는 모든 게 바뀌었는데 전쟁의 공간도 지금까지는 지혜 공부했지만 이제는 우주하고 사이버 공간도 내 영역입니다.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공간이 확장이 됐고 전투 수단도 이제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사람과 무인기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준비를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이고 또 하나 전투의 형태도 이제는 예전하고 다른 전투의 형태입니다. 무슨 전투의 형태인지는 유명 복합 전투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백기를 들었는데 어디에 백기를 들었냐면 무인기를 향해서 백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이 무인기에게 항복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전쟁 양상과는 다르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LVC의 실전형 워리어 부대를 육성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감형 과학화 훈련을 해야 되고 상시 실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요즘엔 대포 쏘면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차를 움직이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그 젖소가 새끼를 못 낳는다고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뭘 쏠라 그러면은 이 사거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화 훈련장이 그런 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절차적인 훈련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 과학적으로 수명주의 관리를 해야 되고 3D 기반의 설계를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최적화된 거를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것. 결국은 과학적 수명주의 관리나 시설 자원의 3D 기반 설계라는 건 뭡니까?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가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 혁신은 그랬고 이제 기술입니다. 기술 기반은 뭐냐면 이제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아주 좋지만 또 하나는 밑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게 해킹 당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게 다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는 사이버 방어 체계와 작전 수행도 다차원 시각화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이버 공간도 정말 우위를 하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게 아닌 시간이 금방 다가온다는 겁니다. 다음은 전력 체계입니다. 전력 체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7개의 큰 영역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가 준비하고요. 자율 무인 기반의 감시 정찰, 인간과 무인 체계가 협업을 해야 되고 또한 개인 전투도 예전처럼 나 혼자만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네트워크된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다 연합을 해서 네트워크된 개인이고 미래형 추진 플랫폼이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핀포인트 타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의 키가 되는 것은 사이버 방어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순서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주제가 보면은 그 미래 전쟁이라는 말하고 그거에 대비하는 무기 체계라는 두 말이 나왔죠, 그죠? 그걸 기획하는 그런 방향 얘기했는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앞에 발표드린 거에 보면은 그 JC도 플러스 MBS를 포함하는 것은 그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항공모함이라는 걸 공격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무슨 항공모함이라는 게 주변국에 이렇게 있고 있어요. 큰 함정들이 있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갭인데 지금 우리한테 캐터빌리가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그 가상의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고 어떤 무기체계가 적합한가 어떤 기능을 부여해야 되나 뭐 그런 종류의 얘기예요. 제가 오늘 코놉스라든가 IC 등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프라임, 세컨더리 뭐 이렇게 미션이 뭐고 해서 어떻게 컨셉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군수 지원을 해야 되고 이제 그 개념이 다 거기에 포함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경험을 한 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왜 했느냐? 이게 뭔가 소유를 만들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일관된 흐름 속에서 뭐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그게 많이 좀 결여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보통 문헌을 찾을 줄 알고 문헌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되면은 미국에서 나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문서들을 잘 이렇게 읽고 해가지고 우리의 합참의 이게 기획 체계라든가 뭐 국방부 기획 체계라든가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좀 이제 좀 비평적으로 얘기하자면 용어는 정확하게도 들어가 있어요. 때로는 뭐 이게 용어에 해석 틀릴 때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뭐가 안 들어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컨셉이 있는 거예요. 용어는 나열이 쭉 돼 있습니다. 용어 나열했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필로소피가 뭐고 어떻게 살아서 이게 움직여야 되는가 하는 유기적인 이런 게 좀 많이 모질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K2 전차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걸 왜 했냐? 그냥 군에서 아버지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여기 딱 만듭시다. 이러면 끝나요. 그죠?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제 전차를 책임지고 만드는데 이게 진짜로 쓸만한 전차가 돼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려면은 정말 군이 뭘 원하는 거고 기술이 어떻게 이런 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제가 했던 그 앞에 내용들은 이미 군에서 소요가 될 때 거의 다 됐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얘기 한번 뒤져봐도 그게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쭉 이제 공학적인 어프로치를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ROC를 나온 게 있다면 ROC를 만들 때는 어떻게 되느냐? 미래 대비한다는 거는 뭐 상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미리 상상을 한 그 미래 전략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불현듯이 뭐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새로운 기술이 다 출현하고 막 이래가지고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원자핵 폭탄 뻥 터졌는데 원자 폭탄을 누가 미리부터 대비를 해가지고 그걸 다 전장 시나리오 다 써가지고 했을 것 같은 생각 안 들어요.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가면 전차가 다 이렇게 막 이제 부서지잖아요. 라고 이제 뭐 전쟁 결과로 선전하는 거니까 뭐 100% 믿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런데 거기 러시아 군이 안 들어가고 만약에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전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러시아 같이 안 이기고 다 그냥 다 끝냈을 것 같아요? 그럼 모르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우리는 what if 그걸 과학적으로 계속 분석하고 미리 대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도 똑같습니다. 그거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거를 쭉 일관성 있게 흐르고 일관성 있다고 해서 고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일관성 있게 검토해가는 과정 중에서 개념이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담당한 서사이트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제가 경험입니다. 한 번 일을 한 번으로 쭉 가서 할 수 있게끔 돼요, 거의.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갔다가 도로 깎고 갔다가 하고 한 번 가고 뒤바퀴 갖고 두 걸음 뒤로 오고 막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정부 쪽에서 일을 하다가 학교에서 일하다가 이제 기업에 가서 보니까 참 이건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기업에 있으면서 ROC 받고 뭐 이렇게 받아서 경쟁에 들어가고 뭐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비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비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거에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뭐가 되어 있는 거냐? 안 그래요. 그러면 제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충분히 검토된 상태에서 그게 이루어졌느냐 그렇게 보기 안 보이거든요. 뭐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섭섭하실런지 모르지만 뭐 실제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왜 거기 들어있지라는 걸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딸롱 뭐 숫자로 나온 하나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누가 보느냐? 개발하는 사람도 보고 사용하는 사람 보고 다 손해가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끼워서 있는 제도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그냥 이렇게 그 보직이 매일 바뀌는 군인 부대 우리 저기 저 김대령도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얼마 동안 하시던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 동안은 열심히 하시겠죠. 그럼 거기서 만들어 놓은 일이 그 다음 단계도 연결되고 이렇게 쭉 연결돼야 되는데 가시에서 굉장히 브라이트한 아이디어를 하셨는데 다음 사람 온 사람은 안 해. 다른 방향으로 가. 그러면은 과거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수익을 받아서 만들어야 되시는 그런 분들도 고생하시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되냐? 백본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그룹. 그 서포트할 수 있는 그룹은 뭐 시스템 개념을 연구를 하는 정확하고 뭐 예를 들어자면 우리 국방제도 같은데 보면 뭐 특화연구실 같은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합참이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국방과 그런 거 다파가 필요한 거를 지원할 수 있는 이 전문가 그룹이 있어가지고 화이트 싱크탱크죠. 그래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미국의 예를 들자면 미국 군사 그 조직에 가보시면 거의 어디 가나 디퓨티라는 게 있습니다. 디퓨티는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분이 소장이 와갖고 뭘 담당하잖아요. 그 소장을 왔다 갔다 해요. 별둘. 그런데 그 디퓨티는 그 보이지 디퓨티는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은 프로페셔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해가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백번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해서 계속 서포트할 그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방사청도 찾아가고 국방부도 찾아가고 뭐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었어요. 우리한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뭐 그걸 저한테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훨씬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 미래를 대비한 그런 걸 하려면은 꾸준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서포트하는 게 그 앱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우리 권혁진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보면 미래 전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개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주로 이제 AI 전략을 국방부에서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이제 무기체계에 어떻게 적용하는 방안이 좋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다들 이제 기사 보셨을 텐데
그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죠. 거기서 우리 국방 쪽에 해당되는 걸 살펴보면 모토가 과학기술 강군 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술이 AI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AI가 가장 기본적으로 강조되고 집중될 거라고 보이는데 관련해서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고 아마 집중 관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4차 산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AI 기술에 대한 어떤 관심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3월달에 국방부 개혁실에서 아마 발표를 했을 겁니다. 국방 AI 전략을 수립해서 이제 각 부대 또는 각군까지 이제 전파가 된 상황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이제 국방 운영에 대한 AI, 그 다음에 무기 체계에 대한 AI, 전장 지휘 AI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분해서 영역을 좀 구분하고 그 구분된 영역에 AI를 어떻게 접목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보면 25년까지는 표준 체계를 좀 구축하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6년부터 30년까지는 이제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방 운영 분야에 해당되는 효율성을 제고하는 목표로 확산이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성숙기가 될 수 있는 30년 이후는 지능형 무기 체계하고 지휘 통제 체계에 AI를 접목한 지능화전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별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지금 그런 내용으로 전략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국정 과제 속에도 있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살펴봐도 그 국정 과제에서는 23년까지는 이제 원격 제어하는 수준에서의 무기 체계를 바라보고 있고 27년까지는 이제 반자율, 27년 이후는 완전 자율형 무기 체계로 유무인 복합 체계로 발전시킬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AI 우리 주변국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AI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 발표할 때도 여러 가지 보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AI 넥스트 캠페인이라는 프로젝트에서 20억 불 정도를 5년 동안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레디 바이 25에서는 5년간 146억 불, 그러니까 거의 18조 이상을 이렇게 투입하고 있고 이런 그 많은 투자를 통해서 AI를 적용한 무기 체계가 적극 개발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어떻게 보면 AI 관점에서 굉장히 선진국이죠. 드론도 그렇고 보면 어떻게 보면 선진 그룹에 있는 상황인데 한 2017년에 지능화군이라는 개념을 발표를 했었고요, 중국에서. 그래서 30년까지는 그 시장 규모도 170조 원 정도로 키우겠다 하고 있고 군집 드론이나 수상정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지금 사실 이게 실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같은 걸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기술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러시아의 경우도 17년부터 로봇 연구단지를 설립했고 AI 기술을 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0년까지는 30% 정도의 무기 체계를 원격 통제하겠다. 그리고 자율화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했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적으로도 사실 2019년이니까 벌써 몇 해가 지났죠.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2025년까지 데이터댐을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과기부를 통해 가지고 예산도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그 추진 전략도 수립을 하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5년까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AI 표준 체계에 대한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발표됐을 텐데 이름은 국방지능형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데이터를 담아둘 댐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국방전산정보원에서 사업관리기관으로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연구도 끝났고, 그래서 본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25년까지 실제 하드웨어는 통합데이터센터 DIDC에 구축이 될 거고, 운영 관련해서는 전산원에서 국방전산정보원에서 관리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다 국방 운영 쪽에 대한 얘기거든요. 물론 그 지능형 플랫폼이 아까 말씀드린 국방 운영 분야 자원관리 영역에 대한 부분과 전장관리 영역 두 개로 구분해서 우리가 아키텍처를 구분해서 관리해 왔던 것처럼 두 가지가 다 구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일 무기 체계들에 대한 AI 적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 살펴보면 사실은 아직은 이제 좀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미국의 그 18조 이상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 거에 비하면 무기 체계의 AI 개발하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을 살펴보니까 최근 5년간, 그러니까 17년부터 21년까지 AI 핵심 기술의 한 80여 개 과제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근데 1,877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연평균으로 보면 380억 원. 아까 말씀드린 AI 넥스트 캠페인이라는 거에 그걸 한 연단위 쪼개보면 5천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굉장히 작은 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선택 집중해야 될까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수준도 지금 현재 초기 연구 우리가 뭐 결국은 우다 루프처럼 봤을 때 인식, 판단, 결심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인식에 관계돼서 AI를 좀 적용하고 있는 단계에 좀 있죠. 최종 뭐 이렇게 지능 기반의 결심을 해가지고 의사결정해서 뭐 이렇게 타격까지 하는 이런 모습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좀 먼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기술품질원에서 2020년 ICT 조사 보고서를 작년에 냈는데 거기에 따르면 무기체계 AI의 수준은 미국 대비 한 77%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기간으로 치면 한 3년간의 기술 격차가 있다는 그런 발표 내용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선택 집중하면서 좀 더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이 되고요. 그럼 이런 무기체계를 무기체계에다 AI를 적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가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건 우리 예산규모가 제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현실인 거죠. 그리고 또 전문 인력들이 이 국방 쪽으로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뭔가 우리가 끌어오기 위한 인센티브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제도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국방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일 텐데 AI라고 하는 특성이 기존의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ICT 기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이게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아까 뭐 도그파이트도 발표하셨지만 이게 알지도 못하는 게 학습이 돼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결국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성능이 향상된다는 거죠. 이런 특성을 갖는데 기존 무기체계 획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뭐 개발하고 양산하고 바로 운영하는 뭐 이런 모습이거든요. 전력화하는 순간이 최고 성능 이런 획득 제도 상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게 맞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애 요인이고 또 극복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AI를 무기체계 쪽에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까? 이제 크게 보면 우리 무기체계를 이렇게 분류해 볼 때 감시 정찰 분야, 그다음에 지휘 통제 분야, 타격 체계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본다고 하면 각각의 지금 현 수준과 목표를 이렇게 살펴보면 감시 정찰 분야는 현재는 그 TOD, CCTV 이렇게 영상 감시하는 정도 거기에 AI를 부분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신뢰도를 좀 높여주는 수준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좀 더 많은 AI
학습을 위한 또는 판단을 위한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적의 의도를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지휘결심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휘통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시정찰에서 얻은 그런 획득된 판단과 정보를 가지고 얘네들이 좀 더 대규모 또는 다종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융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추론해야 할 수 있어야 되고 의사결정에서 지휘관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으로 지휘통제 분야도 발전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타격 체계는 뭐 당연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 아까 얘기한 지금 그 원격으로 조정하는 게 있었다면 반자율, 자율 형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서 결국은 인간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아까 유튜브 사례도 좀 발표하시는 걸 봤는데 그것처럼 실질적으로 모든 무기 체계들이 유무인 복합 체계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합참에 있는 합동개념발전과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과학적으로 이제 학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어떻게 건설해 나가는가의 체계하고요. 그리고 지금 합참에서 구상 중인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기술이나 그다음에 이런 환경 이런 거는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합참에서 가지고 있는 합동작전 기본 개념서라는 게 있습니다. 5년마다 작성이 되는데요. 그거는 기획관리 체계상에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새로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안보전략 지침이 나올 겁니다. 안보전략 지침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방 기본 정책서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진행하실 때도 보시면은 안보전략 지침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 지침에 나와 있는 지침을 수령하기 위한 기본 정책서인데 이번에는 아마 국방 전략서로 이렇게 바뀔 예정일 겁니다. 그래서 국방 전략서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준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합참에서는 이제 군사 전략을 작성을 하고 아마 저희 같은 경우 회기년도가 즉 F+1에서 15년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7년까지에 대한 미래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어떠한 설정을 하긴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8에서 15년을 가지고 미래라고 선정해 가지고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군사 전략 개념이 나오면은 그 군사 전략 개념에서 우리가 현재에 싸우는 개념은 작전 계획이 있고요. 미래에 싸우는 개념을 작성하기 위해서 미래 합동 작전 개념을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나면은 거기에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에서 그 개념을 통한 부족 능력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부족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설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해서 그런 국방 기획관리 체계를 가지고 그 기획 체계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구성이 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한 실질적인 우리가 싸우는 개념을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개념이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개념과 교리 이렇게 나누는데 좀 미래에 대한 그 내용은 개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작전에서 쓰고 있는 것은 교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아까 오전에 세션에 있는 제가 팜플렛만 봤지만은 개념 설계하고 그런 내용하고 조금 다르지만은 저희가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자체는 개념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환경은 권혁재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작전 개념이 나오기 위해서는 안보환경 자체가 중요한데 안보환경이 북한의 위협 자체는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상존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핵위협은 좀 더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저희가 좀 약간 좀 덜 다루었던 초국가적이고 다국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위협 조금 더 다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준비가 조금은 북한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좀 더 다뤄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변인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 싸우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바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쟁 수행 방식 자체가 조금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심 중심전으로 라는 개념을 써가지고요. 적에게는 이제 그 우리의 수단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결심하는 게 어렵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는 저기 수단에 대해서 결심을 좀 빠르고 쉽게 유기적으로 해서 좀 신속하게 작전을 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30년대 중반 정도에 대한 작전 개념인데, 유무인 복합 개념이 좀 그을 통해 가지고 싸우는 방법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영역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통합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가지고 그런 교차 영역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영역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지상과 해양, 공중 세 가지의 영역만 가지고 전쟁을 했다고 하면 각각의 분리된 영역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그게 이제 조금 거기에 추가해서 우주나 사이버, 전자기 영역 자체를 갖다가 이제 연결만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그런 영역 자체가 유기적으로 되어서 영역적인 우세를 통해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역이 아니었던 부분 자체가 우주나 사이버, 전자기 영역 같은 경우는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도 하셨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는 또 인지 영역이라는 부분 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지 영역은 또 보면은 군에서 다루기가 조금 인지 영역에 대한 부분 자체는 사회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는 저희가 사례를 봤을 때는 미래는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인데요. 인지 영역 자체가 좀 더 중요하게 되고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지상, 해양, 공중 영역에다가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은 지원하는 영역이라는 개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 작전을 어떻게 하면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원하는 영역으로 판단해가지고 가지고 있고요. 유무인 복합 개념 자체는 지금에 가지고 있는 유무인 복합이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단은 현실적으로 30년대 중반이 되면은 병력 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적으로 유무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근데 전부 무인으로 갈 것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나 이런 그런 강대국 같은 경우는 군사 정책이나 전략을 선정할 때 싸우고 싶은 개념을 가지고 과학기술이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유무인 복합 개념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과 무인이 교차되는 지점 자체가 아마 30년대 중반 정도에 유무인이 교차가 되면서 무인이 늘어나면서 일정 부분은 무인과 유인이 공존되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첨단 과학기술의 무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약간 재래식 무기도 같이 사용되어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여기 좀 미래의 과학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싸우는 개념 자체가 전부 첨단 과학기술로 될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인이 복합되어지고 그다음 재래식과 미래의 신기술 무기가 혼합되어 가지고 될 것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통합하고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숙제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참에서 가지고 있는 싸우는 개념 자체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전영역 통합 작전이라는 요 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인트 올 도메인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전영역 통합 작전인데요. 그 전영역 통합 작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각각의 영역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그 연결된 그것을 가지고 능력과 노력과 시공간을 통합해 가지고 최단 시간 내에 최소 피해라고 하는데요. 무인이 되면 아마 좀 더 전쟁에서는 파괴가 좀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명 피해를 좀 최소화한다는 개념, 최소 피해라는 개념 자체가 과거에는 우리가 피해가 적다는 개념이었는데 무인화가 되면서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쟁 개념 자체는 모자이크 워페어라고 해가지고 약간 파괴는 좀 하면서 좀 신속하게 자기의 의지를 먼저 강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전쟁을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의 수단 자체가 이제
저희 결심 중심전 개념을 DCW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도 추구해야 될 것 자체가 전영역 통합작전 이런 연결을 통해 가지고 최단 시간 내에 최소 인명 피해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개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 개념 자체는 지금에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으로서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개념을 가지고 요구 능력을 뽑고 요구 능력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합참에 가지고 있는 합동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라든지 지휘 통제, 화력, 이동 및 기동, 지속작 이런 기능을 통해서 기능의 부족 부분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화라든지 사이버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를 갖다가 역할할 수 있는 부족 능력을 뽑아가지고 군사력을 건설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합동 참모회의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그 전력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개념 자체도 국가안보전략 지침부터 해가지고 정부에서 나온 지침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국방부에서 만든 정책, 거기에서 이제 저희 같은 전략을 통해 가지고 개념을 하나의 그 하이라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안보 전략 지침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하이라키를 가지고 거기서 그 맥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행해지고, 거기에서 아마 미래에는 지금과 다른 전쟁의 형태가 될 것이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준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현실성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시즌 기자입니다. 저는 이 시스템적인 측면보다는 지금 앞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 방위 산업체에서 제도적인 형태에서 좀 이렇게 개선이 필요한 이런 형태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으면 합니다. 사실 그 방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인력인데, 인력에 의해서 사실은 인적 자원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적 자원이 좀 방산 분야의 활성화 이런 쪽에 대해서 현재 지금 그 좀 개선이 필요한 이런 형태를 좀 언급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그 국방 무기 체계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상당히 활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지금 무기 체계 개발의 대부분이 이제 국방과 연구소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양산 체계로 넘어가면 이제 기업체에서 양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가 종전에는 그냥 미국 장비를 팔로우하는 형태에서 이제 벗어나서 사실 상당히 이제 국제적으로도 우리 무기가 경쟁 대상으로서 충분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우리나라의 장비들이 이제 해외로 수출이 많이 되는 그런 시점에 있고, 지금 언론 지상으로도 많이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해외에 가기 위해서는 동일한 장비를 해외에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가 요구하는 무기 체계에 맞게 좀 더 개선되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체계 개념부터 해서 사실 사전 설계 이런 엔지니어들이 국방과학 연구소 쪽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사실은 산업체에 같이 넘어와서 산업체에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사실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그 제도로 보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책임 이상의 그 수석 연구원들은 이 산업체로 넘어오지 못하게 지금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좀 개선이 돼서 장비의 개선, 수출 이런 것들의 활성화를 좀 위해서는 인력적인 발목을 잡는 이런 형태의 그 제도가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게 이제 그냥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특히 군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김영환 박사님이 말씀하시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리더는 바뀌지만 데프티 매니저는 스페셜리스트로서 계속 그 기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좀 그런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경력 단절을 막는 이런 제도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게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특히 이제 이 지금 가장 방위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인력을 우수한 인력들이 이제 방위산업 분야에 와야 되는데 지금 그 민수적인 IT 업체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수 인력들이 사실 그 방산 분야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있는 인력들이 지금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게 더 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방산업체의 병력 특례라는 이런 제도들이 좀 더 연구 분야 쪽에서 좀 활성화가 됐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방산 분야에 그 병력 특례라는 제도는 있습니다. 근데 그 있는 거의 대부분이 뭐 하면 중소기업의 그 산업기능요원 체계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우수 인력들이 병력 특례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제한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대기업적인 차원에도 이런 우수 인력들이 특례 인력으로서 계속 연구를 또 하다 보면 또 자기 분야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몸담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학교에서 우수 인력들이 방산 연구기업 기관 쪽으로 많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좀 그런 제도들이 활성화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좀 건의사항이 한 개고 또 오늘 보면 이제 지금 시스템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의 활성화입니다. 특히 AI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기착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뭐 하면 이미 전력화가 되고 난 하드웨어 분야들은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규격화가 되고 나서는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 쪽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좀 방안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이제 한 개 추가적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지금 이제 하드웨어들은 상당히 파워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규격화까지의 하드웨어가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규격화를 하고 나면은 그 뒤에 바꾸기가 너무 힘듭니다. 특히 이제 그 PIP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새로운 사업화되기 때문에 이 즉각적으로 소프트웨어들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이 끝나는 2, 3년 뒤에야 또다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안 중에 한 개가 지금 이제 군에서 특히 육군 중심으로 해서 PBL 사업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PBL이 이제 그 기존 현존 전력을 80%, 90% 이상 유지하는 그런 방안인데 그 PBL 사업은 군하고 업체가 직접 계약을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PBL을 진행하는 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항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변형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그렇게 되면 군도 최신 소프트웨어들을 계속적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같은 하드웨어에서 더 많은 기능들을 보유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싶고 이제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그 방위산업체에서 진행하는 양산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정부에서 가격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소프트웨어들이 개발 시에는 인력에 대해서 그 맨만스러워서 가격을 인정해 주지만 양산될 때부터는 이게 이제 그냥 딸려온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격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그 방위산업체에서 몸담고 있기에 상당히 너무 규모가 축소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또 바꿔 말하면 미국에서만의 사원 장비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정부에서 돈이 나가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너무 이 국내 제품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사실 좀 볼 수 있고 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을 좀
정부 측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좀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진행이 된다면은 저희 방위산업체 인력들의 좀 더 활성화, 보급화 이런 쪽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미래 전장을 구성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인력들을 방위산업체가 계속 가지고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학회에 오면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학회가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정부 사이드에 이야기를 개진할 수 있고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또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방위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같이 함께 했으면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LIG 넥슨의 이승영입니다. 살짝 사실 보면은 저희 회사, 저희 CTO라는 조직에 대해서 살짝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산업체에서 CTO라는 조직을 가진 회사는 저희 LIG 넥슨이 올해 이제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CTO라는 조직을 만든 이유가 좀 더 미래를 보면서 우리 방산 업계, 그다음에 방산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좀 우리가 가져가야 될 기술들을 보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좀 미리 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CTO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이번 기회를 빌어가지고 전쟁이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단이 됐는데요. 그걸 좀 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바뀔까, 변화가 일어날까라는 것들 좀 어떻게 보면 가설상으로 좀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예측을 시작한 이유는 사실은 모든 전쟁들이 뭐 걸프전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라크전이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항상 무기 체계나 이런 국방 쪽에 새로운 체계들이 나오면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것들 분석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번 전쟁을 뭐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보면서 가장 느꼈던 부분은 굉장히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구나.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번 전쟁은 진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가 아닌 것까지 우리 쪽에 들어와서 무기 체계로서 활용이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즉 개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체계까지도 같이 공유해서 우리 이번 전쟁에서 활용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속도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아까도 이제 저희 쪽에 맨 첫 번째 세션에서 이제 저희 발표를 드렸었는데 분명히 러시아가 통신을 하고 있는 스타링크를 재밍을 걸었습니다. 통신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한 거는 단 몇 줄의 코드를 바꿔서 재밍을 회피했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즉 뭐냐면은 원래는 우리는 무기 체계에 대해서 전력화된 이후에 뭔가 코드를 바꾸고 변경하면 분명히 시험 평가를 다시 해야 되고 규격화를 다시 해야 된 다음에 그걸 전력화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빠른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를 했고 또 요거에 발맞춰 가지고 DOD에 있는 미국의 전자전 오피서가 분명히 이거는 국방부가 굉장히 빠르게 대처한 좋은 사례다라고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도 뭔가 이제 변화가 일어날 거다 제도적으로 라는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예상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거에 발맞춰 항상 미국을 벤치마킹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좀 먼저 이런 것들을 선점해서 갈 수 있는 좀 리더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거에 발맞춰서 이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제도나 또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방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발을 하는데 모든 개발하기 위한 개발 자료들은 또 개발 중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산출물들은 업체가 보유하거나 혹은 개발 후에는 업체에서 다 이제 삭제해서 정부의 이제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가 개발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실 활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개방된
그런 환경 내에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좀 우리가 빠르게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거의 하나의 예로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회사 내에서 굉장히 갇혀진 환경 내에서, 그러니까 같이 클로즈된 환경 내에서 개발하기보다는 좀 국방 클라우드라는 좀 큰 범위 내에서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하고 서로 간의 자원을 활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오픈된 환경 내에서 우리가 빠르게 개발하고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또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뭐 지멘스나 다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나 개발 프로세스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런 디지털 환경상에서도 우리가 검증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환경상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별도의 이제 문서나 이런 것들도 뭐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개발 과정 중에 나오는 환출물을 디지털 환출물 자체를 인정해주는 형태가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개발 환경 내에서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 앞에서 저희 그 이수재 부사장님이 그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사실은 저희도 같이 업체이다 보니까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을 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때 신입사원이 하는 얘기가 정말 바깥에서는 공개된 환경에서는 1이라는 노력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이 방산업체에 딱 들어오니까는 내가 이걸 만드는데 10이라는 노력을 들어야 그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본인들의 캐리어나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공유해 가면서 코드 리뷰도 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 캐리어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즉 뭐냐면은 아무리 뭔가 다른 게 바뀌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좋은 사람들이 절대 방산 쪽으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예, 아까 뭐 과학기술 광분 육성이라는 표현을 이제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었는데요. 사실 거기에 중요한 사람이라는 과학기술 광분이라는 사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는 환경으로 좀 구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우려는 아까 이제 뭐 속도와 개방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에서 이제 그 김현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나 아니면 과학청에서 말씀해 주셨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 무기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선진국 대비 수준이 77%고 기간은 3년 정도 뒤쳐져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속도와 개방이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이상으로 점점 좀 익스포넨셜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그 다른 선진국들 대비해서 우리의 기술이.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돼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제도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PPT 준비한 게 2장인데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미래전당을 준비할 때는 이제 아까 진원창 과장님 말씀하신 게 미래 개념을 만들어내는 걸 쭉 대통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쭉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행위가 그 행위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미래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 패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핸드북에서 그 약자를 이제 쓰는 건데, 그 이제 political, 그 economy, societal, technology, environmental, 그다음에 legal까지가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고려해야 되는, 미리 상정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과정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보통 그 국방 쪽에서 이야기하는 다임하고 그런 거를 좀 추가해가지고. 제가 이제 추가를 한 게 C팀이라고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까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상정하는데 C는 이제 컬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타임,
그 적시성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시의적절성. 지금 아까 지원청 의장님은 미래 8에서 10년 정도 그쪽 그 의관에 35년인가 그쪽 의관에는 믹싱된다. 기존 체계하고 지금 우크라처럼 기존 체계하고 미래 체계가 좀 믹싱해서 써야 된다는 이런 말씀. 그런 이제 적시성 타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하고 밀리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래 환경에 대한 가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복합 시스템 미래 전략 운영 개념을 개발하는데 이게 아까 이제 안보 전략 지침서 해가지고 국방 전략서, 합동 개념, 합동 작전 기본 개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절차적 상세화 수준이죠. 상세 수준이 이렇게 따라가지고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그 내용이 상세화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상세화된 나중에 이제 토의 시간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상세화되느냐 이게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나중에 내용이고요. 그게 상세화돼 가지고 요구 능력별로 그 체계 포트폴리오 이제 시스템 미래의 갭 분석을 통해 갖고 미래에 대한 체계 포트폴리오를 쭉 제너레이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체계 중기 계획 이런 데 반영이 돼 가지고 체계 개발로 이제 연결돼서 이제 구성품 핵심 기술이 반영되는 구성품까지 이제 정의가 되면 그러면 기업에서는 저런 것들이 개발되어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되겠다. 기술 개발에.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 5년 또는 마이너스 10년 전에 업체랑 사용군이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 나 이거 쓸 거거든. 가능해? 가능해? 그러면 그거 우리 10년이면 가능해.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개발해봐. 이제 이런 게 어나운스가 되고 나면 쭉 경쟁적 개발을 하고 그것들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그때 소요가 나가는. 이거 5년이면 되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면 된다. 그 절차가 1단계, 2단계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요. 1단계 미래전략 운영 개념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여기 이제 미래전략 운영 개념, 복합 시스템 수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가 1단계, 그 다음 포트폴리오 만들어내는 게 2단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단계를 세분화시키면 미래 환경에 대한 가정, 패스트 시스템에 대한 가정, 미래전략 운영 개념 생성 이게 이제 진흥청 과정이 하시는 거고. 개연성 높은 복수 시나리오를 이제 채택하는 거죠. 어느 게 멋있냐, 시나리오 중에 어느 게 멋있냐 이런 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모델링. 저기에 시나리오가 통상 그러니까 이제 현행 작전 정도 수준에 되면 합동 작전 레벨에는 한 4~50개가 한반도 전장만 봤었을 때 한 4~50개가 크게 있더라는 거죠. 4~50개가 있는데 주요 작전 운영 개념만 보더라도 한 20몇 개 정도가 이제 들어앉아 있는데 미래에 대한 작전 운영이 한 20개 정도라고 개연성 높은 시나리오를 채택한다고 하면 한 개의 작전 운영 개념별로 이제 비헤이비어 행동이 한 50줄 정도가 있다. 디스크립션 행위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간단한 거죠. 간단한 시나리오죠. 50개 정도면 50개 이제 그러면 50 곱하기 20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1000개가 나온단 말이죠. 액티비티가. 그 액티비티 1000개 나오는 걸 좀 많게 보면 예전에 제가 만들었었을 때는 3만 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1000개 정도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분석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또 분석하기 굉장히 힘든데 그거를 채택해가지고 시나리오를 모델로 만들지 않으면 핸드라이팅 해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직관으로 쓰는 것은 한계를 초과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모델을 만들어놨고 시나리오가 이제 미래 환경에 적합한지를 또 분석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요구되는 능력들이 뭐냐. 그러니까 좀 연한 분홍색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전문가된 전문가적 직관들이에요. 전문가들의 직관들이고 도메인 전문가들, 기술 전문가들, 융합적 전문가들. 그거 말고는 그 다음에 기술적 능력이에요. 또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관련된 방법론들이 필요한 거예요. 좀 진압하는 빨간색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퍼레이션 뷰라 그러면 오른쪽에는 시스템 뷰예요. 거기에 필요한 그런 운영 개념을 구현할 때 필요한 시스템들은 뭐가 필요하냐라는 게 이제 턴업스 모델들이 이제 일단 시스템 수준에서 전장을 보는 거죠. 시스템 수준에서 전장을 보게 되면 여러 미래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미래 전장 운영 개념을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가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조인트 캐퍼빌리티 에리어라고 이제 합동 작전 합동 능력 영역이라고 이제 합참 정의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 영역별로 항목별로 다 매핑을 해야 된다. 그 매핑을 해갖고 그 각각의 매핑된 그것이 전체 작전 운용 개념을 최적화시키는 포트폴리오가 어떤 거냐 하는 걸 제너레이션 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규격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규격을 만들어내 놓으면 JC별 요구규격을 충족시키기 위한 포트폴리오가 이제 생기고요. 그거에 대한 비용 효과성을 분석을 하고 부연 타당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기술들을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요구로 넘어가는 그 체계에 대한 요구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런 개념 자체는 미국의 이제 JC하고 CBA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사고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작동이 잘 안 된다. 이런 프로세스는 예전부터 한참 있었습니다.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게. 내려오고 있었고 바텀업하고 탑다운하고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구현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왜 어렵냐? 이제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아까 이제 데퓨티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제 움직이지 않는 사람. 열심히 이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역량 정도가 가치가 몇 년 동안 고생하고 해나가고 나면 싹 보직이 등에 딸려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군인들은 원래가 싸우는 전문가인데 싸우는 걔는 그쪽의 운영의 전문가인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것과 관련 부딪혔을 때는 이동 보직, 순환하는 보직이라 하는 거 몰랐었습니다, 저는. 근데 처음에 딴 데 가신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 몇 년 동안 같이 가가지고 학습 다 해갖고 다 하실 수 있네요, 이제. 나 임무 끝날 때 이랬다고 생각하는데 딴 데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술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필요하다. 어떤 단체가 필요하고 어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계도 필요하고 아까 저기 부사님께서는 이수재 부사님께서는 인력에 대한 양성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그런 이제 개념도 발전이 돼야 되지만 요구 기반 기술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게 또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광재 롯데의 김유한 고문님께서는 정책적 전략적 지속성을 가져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는 백본이 돼야 되는 특화연구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의견들을 모아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광재 과장님께서는 국방이 지금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라고 하는 그런 큰 아젠다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AI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중에 감시 정찰, 지휘 통제, 타격 체계에 대한 준비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홍찬 과장님께서는 키워드로 이제 전 영역 통합 작전, 지, 해, 공,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 거의 다 인지 영역까지 포함되는 전 영역에 대한 통합 작전에서 각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능력과 노력과 시공간을 일단 최소 피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 그래서 모자이크 워페어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요. 하나의 이수재 부사장님께서는 인력이 제대로 훈련이 되고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학회에서 잘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와 동시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각받기 또한 유지보수나 성능 개량에 대해서 납품 후에 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이런 것들이 선순환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LIG 넥슨의 CTO인 이승영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가 빠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보는데 속도가 빠르더라. 그리고 무기 체계가 이게 아닌 게 들어오더라. 개방형을 해야 된다. 속도가 빠른 거에 대해서 지금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은 정말 뭐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은 한 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꾼다는 거죠. 왜? 이거에 대해서 또 시험 평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해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제도로 가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써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다. 써 있는 것은 안 된다. 이게 네거티브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포지티브 제도는 할 때마다 이게 써 있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포지티브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게 포지티브라면 제도적으로 요것만 하지 말아라 라고 써 있는 거 외에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네거티브 제도군요. 그 얘기를 통해서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꼭 필요한 것만 제한을 걸어놓는 이런 말씀에 대한 걸 하셔서 이번의 전쟁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향상되는 그런 속도에 따라가자. 또한 개방형이라는 걸 통해서 공동 소유와 파트너십 그리고 국방 크라우드라고 하는 디지털 영역에서 전체를 모아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실제 가야 될 방향이 이런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적극 공감되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중현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탑다운으로 이렇게 구현해 놓은 이런 큰 그림들이 있는데 미래 전쟁에 대한 운영 개념은 수십 개, 수백 개의 모델이 나오는데 이 시나리오 중에 최적화된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실제 어떤 것들이 우리가 제안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이 좋다. 이 시나리오대로 최적화되는 모습이 좋다. 이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전문성을 가진 데프티가 필요한데 이것 또한 아까 우리 그 김유한 고모님 얘기하신 것처럼 특화연구실이던 어떤 전문화된 집단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쭉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플로어에서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첨언하시던 아니면 또 질의를 하시던 이렇게 시간상으로 한 2분 정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